너는 지금 철새 20년, 자금성 깊숙한 곳에 있는 좁은 복도에 서 있다. 벽은 황실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공기 중에는 두려움과 자스민 향, 냄새가 섞여 있다. 네가 신고 있는 비단 신발은 광택나는 돌바닥 위에서 소리 없이 미끄러진다. 너는 앞서 걷는 늙은 내시를 따라가고 있다. 그의 그림자가 촛불에 깜박이는 빛 속에서 춤춘다. 너는 이제 겨우 15살, 그리고 황제의 새로운 후궁으로 뽑혔다. 갑자기 내시가 멈춰서서 너를 돌아본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냉정한 효율성이 뒤섞여 있다. 잘 들어라, 아가야. 그가 속삭인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장식용 분수의 물소리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건 이곳에서 네가 살고 죽는 걸 결정할 거야. 이건 단순한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야. 황제의 침실에 들어가는 모든 여성을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야. 너의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리며 뛰기 시작한다. 황실의 사치와 명예에 대해 네가 알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다. 이제 하렘의 진짜 규칙이 드러나려 한다. 그 규칙들은 네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 더 기묘하고 무섭다. 이 잊혀진 생존과 고통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걸 좋아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줘. 그리고 아래에 댓글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알려줘.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 오래된 이야기를 탐험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과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연결된다는 게 정말 놀라워. 첫 번째 규칙, 황제에게 절대 등을 돌리지 마라. 첫 번째 규칙은 가장 기본적인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황제에게 등을 돌리면 안 돼. 이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복잡해. 황제가 침실에 들어오면 너는 어떻게든 항상 그를 마주보고 있어야 해. 옷을 벗을 때도, 방 안을 움직일 때도, 심지어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이곳에 먼저 들어온 여인들은 옆으로 움직이고 회전하고 춤추듯 미끄러지며 절대 등을 보이지 않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익혔어. 왜 이런 걸까? 답은 절대 권력자의 편집증적인 마음에 있어. 4억 명의 백성을 다스리는 황제는 어디서든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 심지어 아름다운 여인의 부드러운 손에서도. 숨겨진 바늘, 비밀스러운 칼, 손톱 밑에 숨긴 독.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악몽을 채워. 네가 등을 돌리면 그건 취약한 순간이야. 거기엔 뭐든 숨길 수 있고 뭐든 꺼낼 수 있으니까. 이 규칙은 하렘에서 3년을 버틴 후궁 민을 보면서 배워. 민은 황제의 침실에서 물처럼 움직여. 절대 급하지 않고 절대 등을 보이지 않아. 뒤에 있는 물건을 집어야 할 때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눈은 항상 황제의 얼굴에 고정돼. 옷을 벗을 때는 마치 안무된 춤처럼 부드럽게. 옷이 하나씩 떨어져도 늘 살짝 굽힌 자세를 유지해. 두 번째 규칙,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을 3인칭으로 불러라. 두 번째 규칙은 더 섬뜩해. 황제가 말을 걸기 전에는 절대 입을 열어선 안 돼. 그리고 말을 해야 한다면 너 자신을 3인칭으로 불러야 돼. 너는 나가 아니야. 이 보잘것없는 종이거나 이 천한 후궁이야. 너의 개인적인 정체성, 자아는 황제 앞에선 완전히 지워져야 해. 황제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야. 그의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 그릇과 사랑을 나누는 거지. 이 언어적 지움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야. 너의 뇌를 재구성해서 너를 인간 이하로 느끼게 해. 몇 달 안에 많은 후궁들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돼. 그들은 조각난 존재가 되어버려. 그들의 생각마저 복종의 문법에 점령당하는 거야.
세 번째 규칙. 황제의 눈을 보지 마라. 세 번째 규칙은 너의 눈에 관한 거야. 심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규칙이지. 친밀한 순간에 황제의 눈을 절대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너의 시선은 그의 턱 바로 아래에 고정해야 해. 복종하는 척하면서 진짜 눈 맞춤은 피해야 해. 이건 존경심 때문이 아니야. 황제가 너의 영혼을 보지 못하게, 그리고 네가 그의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야. 눈 맞춤은 친밀함을 만들고 친밀함은 문제를 일으켜. 황제가 너의 눈에서 두려움, 고통, 고향에 대한 절박한 그리움을 보면 주저할지도 몰라. 너의 눈 뒤에 숨은 지성을 보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궁금해 할지도 몰라. 그리고 네가 그의 눈을 보면 천황이 외롭고 두려운 여인의 몸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려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챌지도 몰라. 이 규칙을 어기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 실수로 눈을 마주쳤다면 즉시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해. 불경죄가 아니라 그를 평등하게 대하려 했다는 오만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기면 죽음이 아니라 더 끔찍한 벌을 받아. 내시들의 숙소로 보내져 평생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경고로 살아가야 해. 네 번째 규칙, 침묵을 지켜라. 네 번째 규칙은 가장 사적인 순간에 관한 거야. 그 행위 중에는 황제가 명하지 않는 한 완전한 침묵을 유지해야 해. 이건 신중함이나 겸손함 때문이 아니야. 통제 때문이지. 너의 쾌락, 고통, 숨소리까지도 그의 의지에 따라야 해. 저절로 소리를 내면 네가 독립적인 신체 반응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의 통제를 벗어난 몸이 있다는 거지. 그건 용납되지 않아. 이 규칙은 끔찍한 친밀함의 연극을 만들어내. 여인들은 숨을 참고 혀를 깨물어 피가 날 때까지 참아. 자신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돼. 반면 황제는 반응을 명령하는 권력에 중독돼. 그는 한 여인의 침묵을 깨기 위해 밤새 노력할 수도 있어. 쾌락이 아니라 고통, 인내, 그의 의지를 그녀의 자율성 위에 강요함으로써. 어떤 여인들은 이 압박에 무너져. 궁중 의사들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병에 걸려. 혼자 있을 때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완전한 무음 상태가 되는 거야. 그들은 살아있는 유령이 돼. 황제의 불가능한 욕망에 목소리를 도둑맞은 거지. 다섯 번째 규칙, 황제의 절정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규칙은 타이밍에 관한 거야. 황실 섹슈얼리티의 기계적인 본질을 보여줘. 황제의 절정은 항상 마지막이어야 해. 하지만 이건 상대의 쾌락을 배려해서가 아니야. 그의 방출은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는 순간 하늘의 신성한 명령과 연결된 거로 여겨져. 후궁이 그보다 먼저 절정에 이르면 그녀의 인간적인 쾌락이 신의 의지를 초월할 수 있다는 암시가 되니까. 그건 절대 안 돼. 이건 여인들에게 악몽 같은 계산을 요구해. 자신의 반응뿐 아니라 황제의 흥분 상태도 계속 관찰해야 해. 그들은 자신의 절정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는 전문가가 돼. 어떤 이들은 정신을 딴 데로 돌리는 기술을 터득해서 몸이 이용당하는 동안 긴 시를 외우거나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해. 여섯 번째 규칙, 끝난 후에도 움직이지 마라. 여섯 번째 규칙은 행위가 끝난 후에 관한 거야. 여기서 하렘 시스템의 진짜 잔혹함이 드러나. 황제가 끝내면 후궁은 그가 움직이도록 허락할 때까지 보통 엎드린 채로 그 자세를 유지해야 해. 이건 몇 분일 수도 몇 시간일 수도 있어. 그의 기분에 따라 달라져.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너는 몸을 씻거나 편한 자세로 바꾸거나 불편함을 드러내선 안 돼. 이 규칙의 목적은 교환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강화하는 거야. 황제는 바로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옷을 입고, 음식을 부르고,
심지어 다른 후궁을 부를 수도 있어. 하지만 방금 그를 섬긴 여인은 그가 최종 복종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까지 절대적인 취약함의 자세로 얼어붙어 있어야 해.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들의 만남의 흔적을 간직한 채로. 7번째 규칙, 임신을 보고하라. 7번째 규칙은 임신에 관한 거야. 황실 하렘에서 정치와 생물학이 얽히는 복잡함을 보여줘. 후궁이 임신하면 즉시 황제가 아니라 머리내시에게 보고해야 해.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만 해도 보고해야 해. 임신을 보고하지 않으면 사형이야. 하지만 거짓으로 보고하면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는 매질을 받아. 이건 모든 신체 기능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을 만들어내. 여인들은 생리주기, 식욕, 에너지 수준에 지나치게 민감해져. 자신의 몸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 그들의 신체는 힘이 아니라 공포의 원천이 돼. 운 좋은 이들은 징후를 정확히 읽는 법을 배우지만 운 나쁜 이들은 잘못 추측해서 그 결과를 몸으로 감당해야 해. 확인된 임신은 더 음흉한 면을 드러내. 임신한 후궁은 즉시 다른 여인들과 격리되고 끊임없는 감시 아래 놓여. 보호받는 게 아니야. 낙태나 자해를 시도하지 않도록 감시당하는 거야. 잠재적인 황태자는 귀중하지만 그를 품은 여인은 그저 기능해야 하는 그릇일 뿐이야. 8번째 규칙, 다른 여인들과의 경쟁. 8번째 규칙은 다른 여인들의 존재에 관한 거야. 황실 하렘이 질투와 경쟁을 무기로 삼는 계산된 방식을 보여줘. 여러 후궁이 동시에 황제의 침실에 불려가면 엄격한 상호작용의 위계가 있어. 가장 총애받는 후궁이 주도하지만 다른 이들은 특정 방식으로 참여해야 해. 때론 관객으로, 때론 조력자로, 때론 정교한 성적 공연에서 경쟁자로. 이 규칙의 심리적 영향은 엄청나. 서로 동맹이나 우정을 맺을 수도 있는 여인들은 서로를 위협이자 장애물로 보게 돼. 같은 남자를 향한 욕망을 연기하면서 동시에 그의 관심을 놓고 경쟁해야 해. 서로를 교환 가능한 물건으로 만드는 시나리오를 즐기는 척해야 하면서도 개별적인 헌신의 모습을 유지해야 해. 가장 가슴 아픈 건 이 규칙이 진짜 우정에 미치는 영향이야. 서로를 아끼는 여인들은 서로의 굴욕을 지켜봐야 하고 때로는 그 굴욕의 도구가 되어야 해. 위로와 저항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여인들 간의 유대는 체계적으로 타락하고 무기화돼. 9번째 규칙, 황제의 기분을 읽어라. 9번째 규칙은 황제의 기분에 관한 거야. 후궁들에게 요구되는 불가능한 완벽함을 보여줘. 그들은 황제의 감정 상태를 즉시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조정해야 해. 그가 화났다면 진정시키되 건방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가 슬프다면 위로하되 동정하지 않도록, 그가 축하 분위기라면 기뻐하되 지나치게 열정적이지 않도록. 이건 거의 초인적인 감정 지능과 자제력을 요구해. 후궁들은 모든 미세한 표정, 자세 변화, 호흡 패턴을 연구하는 전문 심리학자가 돼. 권력과 자아에 대한 직관적 이해는 현대 외교관도 질투할 정도야. 하지만 이 전문성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얻어져. 그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 반응을 잃어버려. 10번째 규칙, 기억과 망각의 균형. 10번째 규칙은 기억에 관한 거야. 가장 비극적인 규칙일지도 몰라. 후궁들은 황제와의 만남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해야 해. 그가 한 말, 한 행동, 좋아한 것, 실망한 것. 하지만 그의 침실을 나오면 즉시 그 모든 걸 잊어야 해. 그의 앞에선 완벽한 기억을, 밖에선 완벽한 망각을 유지해야 해. 이건 많은 여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열된 의식을 만들어내. 그들은 경험을 분류하고 필요할 때 꺼내고 필요 없을 때 억누르는 정교한 정신적 파일링 시스템을 만들어. 어떤 이들은 이 심리적 줄타기를 성공하지만 다른 이들은 완전히 무너져.
오늘날 우리가 해리성 장애로 인식할 만한 상태에 빠지는 거야. 11번째 규칙. 계절에 맞춰 변해라. 11번째 규칙은 황제의 욕망이 농업 달력의 리듬을 따른다는 거야. 특정 달과 축제는 각기 다른 공연과 표현을 요구해. 추수 축제 때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야 해. 동지 때는 빛과 따뜻함의 귀환을 나타내야 해. 전쟁 중에는 전투적 에너지와 힘을 보여주어야 해. 이건 여인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뜻이야. 개별 인간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의 살아있는 표현이 되어야 해. 황제의 개인적 취향뿐 아니라 연중 다른 시기에 우주적, 정치적 의미를 공부해야 해. 그들은 끊임없이 바뀌는 대본과 생사가 걸린 무대에서 배우가 되는 거야. 12번째 규칙. 감시당하는 침실. 12번째 규칙은 목격제에 관한 거야. 황실 권력의 관음증적 본질을 보여줘. 특정 만남은 내시나 고참 후궁이 지켜봐야 해. 황제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규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목격자들은 위반, 진짜 감정, 후궁이 그 만남을 신성한 의무가 아닌 다른 것으로 경험하는 증거를 보고해야 해. 이건 성적인 감시에 끔찍한 파놉티콘을 만들어내. 여인들은 언제 감시당하는지, 누가 자신의 공연을 보고 하는지 절대 모르지. 관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완벽한 복종의 모습을 유지해야 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이다 적발되면 끔찍한 결과를 맞아. 13번째 규칙. 선물은 함정이다. 13번째 규칙은 선물과 보상에 관한 거야. 하렘 시스템의 심리적 조작을 보여줘. 황제는 가끔 후궁들에게 보석, 비단, 진미 같은 선물을 줘. 하지만 이 선물엔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어. 선물을 받는 건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아들이는 거야. 후궁은 선물 자체뿐 아니라 선택받은 영광에 감사해야 해. 더 교활한 건 이 선물이 여인들 사이에 위계와 질투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값진 선물을 받은 후궁은 다른 이들의 원망의 대상이 돼. 하지만 선물을 거절하면 황제의 관대함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져. 여인들은 모든 친절이 무기이고 모든 보상이 쳐버린 시스템에 갇히게 돼. 14번째 규칙. 가족은 인질이다. 14번째 규칙은 후궁의 가족에 관한 거야. 하렘의 통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줘. 여인들의 친척은 그들의 수능을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어. 위협은 목숨뿐만 아니라 명예, 사회적 지위, 결혼과 출산 능력까지 포함해. 황제를 불쾌하게 한 후궁은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이의 파괴를 위험에 빠뜨려. 이건 자금성의 벽을 넘어서는 심리적 부담을 만들어내. 후궁들은 여러 세대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져. 그들은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가문 전체의 생존을 위해 공연해야 해. 가장 사적인 순간에도 부모, 오빠, 언니, 미래의 조카들의 얼굴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야. 15번째 규칙. 늙어가는 고통. 15번째 규칙은 나이 드는 것에 관한 거야. 가장 피할 수 없는 비극이지. 후궁들은 나이를 먹으면서도 매력을 유지해야 해. 하지만 너무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선 안 돼. 우아하게 나이 들어야 하지만 눈에 띄게 늙어선 안 돼. 젊은 후궁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대체할 거라는 걸 알아야 해. 미용의식은 점점 더 필사적이고 위험해져. 여인들은 피부를 중독시키는 납 기반 화장품을 써. 젊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아. 시간의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에서 섭식장애와 강박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 운 좋은 이들은 황제의 눈에서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젊어서 죽어. 16번째 규칙. 죽음의 선택. 16번째 규칙은 죽음에 관한 거야. 하렘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보여줘. 황제가 죽으면 후궁들은 선택 아닌 선택을 마주해. 그와 함께 묻히는 걸 자원해서 명예와 가족의 안위를 보장하거나
죽은 황제와의 연관으로 영원히 낙인 찍힌 과부로 살아가야 해. 재혼하거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삶이지. 이 마지막 규칙의 준비는 후궁이 하렘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돼. 죽음을 끝이 아니라 의무의 완성으로 보도록 배워야 해. 가족에게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는 편지를 쓰고 헌신에 대한 시를 짓고 자신의 신화를 만들어가며 자신의 파괴를 준비해야 해. 17번째 규칙. 저항의 힘. 17번째 규칙은 저항에 관한 거야. 이 시스템을 살아남은 여인들의 놀라운 힘과 창의성을 보여줘. 모든 게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들은 인간성, 서로의 연결, 자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냈어. 비밀 언어, 암호 대화, 다른 후궁들만 읽을 수 있는 꽃 배열로 메시지를 보내는 숨겨진 의식을 만들었지. 어떤 저항은 미묘했어. 너무 오래 지속된 눈길, 살짝 음정을 벗어난 노래, 꽃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지. 다른 저항은 극적이었어. 정교한 자살 계획, 탈출 시도, 궁중 당국에 숨긴 비밀 임신. 이 저항을 시도한 여인들은 결과를 알았지만 진정한 선택의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걸었어. 18번째 규칙, 사랑의 딜레마. 18번째 규칙은 사랑에 관한 거야. 가장 복잡하고 가슴 아픈 규칙이지. 후궁들은 황제에게 진짜 애정을 느끼는 것도 느끼지 않는 것도 금지돼. 사랑을 완벽하게 연기해야 하지만 필연적인 거절과 교체를 견디기 위해 감정적 거리를 유지해야 해. 이건 몇몇 여인만 성공할 수 있는 심리적 줄타기야. 어떤 이들은 진짜 사랑에 빠져 파괴되고 어떤 이들은 완전한 감정적 분리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돼. 연기와 보호의 완벽한 균형을 찾는 드문 여인들은 종종 그 기술의 대가로 정신을 잃어. 너무 완벽한 연기자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잃어버려. 19번째 규칙. 황제의 죽음과 후궁의 운명. 19번째 규칙은 황제의 죽음에 관한 거야. 후궁들의 삶이 얼마나 일회용인지 보여줘. 천황이 죽으면 그를 섬긴 여인들은 이전 체제의 위험한 잔재가 돼. 그들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보고, 낡은 질서를 너무 많이 대표해. 새 황제는 그들을 제거하거나 영향력을 무력화해야 해. 운 좋은 이들은 멀리 떨어진 사찰로 보내져 불교 수녀로 여생을 보내. 운 나쁜 이들은 그냥 사라져 공식 기록에 운명이 남지 않아. 정말 불운한 이들은 살아남지만 궁의 최하층으로 강등돼. 새로운 후궁들에게 황제의 총애가 일시적이라는 경고로 남아. 20번째 규칙. 잊어야 한다. 20번째 규칙은 망각에 관한 거야.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 하렘 시스템을 살아남은 여인들은 자신이 겪은 모든 것, 본 모든 것, 강요당한 모든 것을 잊어야 해. 그들은 새로운 목적과 정체성으로 채워질 빈 도화지가 되어야 해. 하지만 망각은 지움이 아니야. 기억은 몸과 무의식 깊은 곳에 묻혀 있어. 악몽, 갑작스러운 공황, 믿음과 사랑의 무능력으로 떠올라. 여인들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평생 지니고 다녀. 그들의 아름다움이 인간성보다 더 귀중히 여겨졌던 시스템에 살아있는 증거야. 이제 너는 이야기의 처음에 서 있던 그 복도에 다시 서 있어. 더 나이 들고 더 현명해졌지만 끝없이 피곤해. 황실 하렘의 기묘한 침실 규칙들이 섹스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 그건 권력에 관한 거였어. 인간을 물건으로 만들고 사랑을 연기로 바꾸고 자아의 완전한 항복에 생존을 의존하게 하는 권력. 너에게 이 규칙을 처음 속삭였던 내 신은 오래전에 죽었어. 자금성을 섬긴 많은 이들처럼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지. 네가 알던 황제는 그의 아들로, 또 그 아들로 대체됐어. 권력과 복종의 끝없는 순환이야. 하지만 규칙은 남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비밀 언어처럼 전해져. 너는 인간이 되는 법을 잊고 그림자가 되는 법을 배움으로써 살아남았어. 존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라지는 기술을 익혔지. 욕망의 연기, 복종의 시뮬레이션, 한 번의 실수가 죽음을 의미하는 세상에서 조심스럽게 항해하는 전문가가 됐어. 이제 너는 또 다른 겁에 질린 15살 소녀에게 이 규칙을 속삭일 준비를 하고 있어. 너는 네가 한때 두려워했던 그 시스템이 됐다는 걸 깨달아. 너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슬, 마지막 황제와 함께 죽었어야 할 지식의 수호자야. 너는 이 기묘한 침실 규칙이 어떤 왕조가 오르고 내리든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유야. 너 앞에 서 있는 소녀는 너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졌어. 사치와 명예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희망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너는 이제 알아. 그녀가 들어가려는 세계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인간이었음을 잊어야 하는 곳이라는 걸. 깜박이는 촛불 아래 너는 말하기 시작해. 너의 목소리는 수백 년의 무게를 지니고 너의 말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사슬을 엮어. 황실 하렘을 정의하는 권력과 복종의 끝없는 순환 속으로 멀리서 장식용 분수의 물소리가 들려와. 수년 전 너를 이곳에 맞이했던 그 소리. 앞으로 수많은 소녀들을 맞이할 그 소리. 규칙은 절대 변하지 않아. 변하는 건 얼굴들 뿐이야.